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 그릿이 발달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 나는 거의 매일 자신도 좀 더 그릿이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메일과 편지를 받는다. 그들은 어떤 것도 실력이 늘 때까지 진득이 붙들고 있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자기 재능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장기 목표의 수립을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열정과 끈기를 갖고 추구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의 자기 위치를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만큼 그릿이 없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라. 사람들은 이런 뻔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겠죠. 이런 대답도 나올 것이다. 나는 뭐든 잘 잊어버려요. 또는 이럴 것이다. 일을 진득이 못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이런 대답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사실 각양각색의 이유로 포기한다. 당신이 하던 일을 포기하기 직전에 아래의 4가지 생각 중 어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지루해. 노력할 가치가 없어. 이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하겠으니 포기하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은 아니다. 이 장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릿의 전형인 사람들도 목표들을 포기한다. 하지만 문제의 목표가 상위 수준의 것일수록 그들은 더욱 고집스럽게 끝을 보려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릿의 전형들은 나침반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자기 행동의 지침이 되는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만큼은 위에 열거된 발언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 두 종류의 연구를 종합했을 때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열거된 핑계를 각각 반박해주며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의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이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하는 일이 적어도 1~2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계속 일에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투지를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관심사를 파헤쳐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당신도 열정을 좇고 싶지만 아직 마음에 품은 열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힘들다면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관심이 싹 트는 10대 시절을 회상해보라. 마음속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히면 그 즉시 흥미의 싹을 자극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하면서 관심을 자극하라. 무엇을 해야 할지 한탄만 하는 졸업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은 윌 쇼츠의 에세이 뉴욕타임즈 10점 말풀이를 맞추는 방법의 문장들을 일부 빌려와 관심사를 탐구해가는 초기 단계에 적용할 만한 경험 법칙 몇 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당신이 확신하는 답을 출발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라. 당신의 관심사가 아무리 모호해도 직업으로 삼기에는 몹시 싫은 일과 다른 것보다 나아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추측하라. 좋든 싫든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다. 10점 말풀이의 정답과 달리 당신이 할 수 있고 열정으로 발전할 일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옳은 일 또는 최선인 일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을 정하라. 얼마간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일이 당신과 잘 맞는지 알기 힘들 수도 있다. 맞지 않는 답은 과감히 지워라. 언젠가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겠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연필로 써라. 반면에 이미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지 분명히 지각했다면 이제 관심을 발전시킬 차례다. 관심사를 발견한 다음에는 발전시켜야 한다. 흥미를 다시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관심이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더욱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식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당신의 뇌는 새로움을 갈구하기 때문에 다른 일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며 그것이 가장 타당한 행동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마니아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새로움 속의 익숙함, 약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다. 자신의 열정을 조치라는 명령이 나쁜 충고는 아니다. 하지만 우선 열정을 키울 방법부터 이해하라는 주문이 더욱 유용한 조언일 것이다. 의식적인 연습을 100% 활용하는 법.
훌륭한 코치, 멘토, 교사를 구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의식적인 연습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어내고 힘들게 연습한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몰입 상태를 더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의식적인 연습의 기본 요건들은 특별할 게 없다. 명료하게 진술된 도전적 목표, 완벽한 집중과 노력, 즉각적이고 유용한 피드백, 반성과 개선을 동반한 반복.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갖춘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할까? 아마 의식적인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탈진할 때까지 연습하는 사람들조차 의식적인 연습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일본 조정팀의 초청을 받은 올림픽 조정 금메달리스트인 마스 라스무센은 일본 선수들의 연습 시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일본 선수들에게 탈진할 정도의 주먹구구식 연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조언은 에릭슨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 최대 몇 시간만 양질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었다. 줄리어드 음대 교수인 수행심리학자 노아 카케야마는 2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했지만 22살이 될 때까지 의식적인 연습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동기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청년 노아는 4명의 교사에게 레슨을 받느라 무려 3도시를 오가기도 했다. 사실 문제는 노아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다는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과학적 연습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연습의 질과 실력 향상에 따른 만족감이 모두 급등했다. 현재 그는 이런 지식을 다른 음악가와 공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몇 년 전 당시 대학원에서 내 지도를 받고 있던 로런 에스크라이스 윙클러와 나는 아이들에게 의식적인 연습을 가르쳐 보기로 했다. 우리는 만화와 이야기를 곁들인 학습 자료를 나눠주면서 의식적인 연습과 효율성이 낮은 학습 방법의 주요한 차이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애초에 재능과 상관없이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을 길렀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켰다. 그와 반대로 배워가는 도중에는 다들 더 잘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수업 활동을 플라세보 통제 조건의 활동들과 비교했다. 우리는 연습과 성취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어 의식적인 연습을 배운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겠느냐는 질문에 약점에 집중하라, 100% 집중하라는 충고를 더 많이 했다. 의식적인 연습 방법으로 수학 공부하기와 소셜미디어나 게임 사이트를 보며 놀기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연습을 더 많이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반에서 평균 이하의 성적을 거뒀던 학생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배운 뒤에 성적이 올라갔다. 따라서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로 연습을 습관화하라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편안하게 의식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에는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일과로 만드는 것이 뜻밖의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연구 몇 편을 비롯해 산더미 같은 다른 연구들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할 것도 없이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메이슨 커리는 자신의 책 리추얼에서 예술가, 과학자 등 창작자 161명의 하루를 묘사한다. 이 책에서 항상 커피를 마신다.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침실에서만 일한다.
침실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같은 특정 규칙을 기대한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이 창작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목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일상의 의식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혼자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습관의 존재이다. 연재 만화 피너츠를 1만 8천 편 가까이 그렸던 만화가 찰스 슐츠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샤워와 면도를 하고 자녀들과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작업실로 가서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 햄 샌드위치와 우유로 점심을 때우며 일했다. 마야 안젤루 작가는 잠에서 깨면 남편과 커피를 마신 다음에 아침 7시까지는 반드시 작고 초라한 호텔방으로 가서 오후 2시까지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윌리엄 제임스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고 했다.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연습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내셔널 스펠링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투지가 강한 출전자들에게는 의식적인 연습이 훨씬 즐거웠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나는 수영 코치인 테리 로플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테리는 완전한 초보자부터 올림픽 우승 선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수영 선수들을 지도했고 본인도 미국 마스터스 바다 수영 대회에서 기록을 수립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의 관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가 완전 몰입 수영법, 즉 기본적으로 긴장을 풀고 수영법에 신경을 쓰면서 나아가는 방법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연습도 기분이 좋을 수 있죠. 테리가 말했다. 노력하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피드백 등 의식적인 연습 때 해야 할 일들을 전부 하면서도 기분 좋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배제하고 그 순간의 자기 모습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도전을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판단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테리와 통화를 끝낸 후 영요한은 거의 항상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거듭 시도하지만 특별히 창피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쳤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지만 취약전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도 고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동의 학습 과정을 평생 연구해온 두 심리학자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렁은 영요한은 실수에 개의치 않고 배움에만 몰두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앉으려고 애쓰는 아기나 걸음마를 배우는 돌쟁이를 한번 지켜보라.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도전하고 많은 피드백을 받으며 배워간다. 감정적으로는 어떨까? 너무 어려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직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는 동안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온다. 두 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부터 자신의 실수에 어른들이 특정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우리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인상을 찡그린다. 얼굴도 약간 붉힌다. 자녀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한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이다. 브루스 게멀 코치는 그가 지도한 수영 선수들도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코치와 부모, 친구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실패는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험을 피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수치심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렁이 내게 말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엘레나 보드로바와 데보라 렁은 교사들에게 실수하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않는 시범을 보이라고 부탁한다. 실제로 그들은 교사들에게 일부러 실수한 다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친다. 이런 블록이 5개 쌓여 있는 줄 알았네. 다시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블록이 6개네. 그랬구나. 블록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세야겠구나. 의식적인 연습을 황홀한 몰입처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라고 말할 만큼 노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의식을 기르는 3가지 방법. 당신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 목적의식을 기르기에 너무 빠르거나 늦은 나이란 없다. 지금부터 추천할 3가지 방법은 각각 2장에서 언급했던 목적을 연구해온 학자들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데이비드 예거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데이비드 예거와 그의 동료인 데이비드 파우네스쿠는 여러 장기적 실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9학년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유전학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직업이라면 유전자 조작으로 식량을 증산해서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대답한 학생도 있었다. 교육을 받아야 주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부터 가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없을 거예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간단한 질의응답에 학생들은 매우 활발히 참여했다. 플라세보 통제 집단 활동과 비교했을 때 목적에 대한 성찰은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시간을 배로 증가시켰다. 재미있는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도 학생들은 지루한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으며 그 결과 과학과 수학 과목의 성적이 향상됐다. 한편 에이미 부제스니예프스키는 현재의 일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어 자신의 핵심 가치와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부제스니예프스키는 잡 크래프팅이라고 이름 붙인 이 중재 기법을 동료 심리학자인 제인 더턴, 저스틴 버그, 애덤 그랜트와 연구하고 있다. 모든 직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과 당신의 관심 그리고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더하거나 넘기거나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에 부제스니예프스키와 그녀의 공동 연구자들은 구글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시험했다. 판매, 홍보, 재무, 영업, 회계 등 목적이란 단어가 바로 연상되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이 무작위로 잡크래프팅 워크숍에 배정됐다. 직원들은 회사에서의 일과에 변화를 줄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의미 있고 즐거운 업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각자의 지도를 만들었다. 6주 후에 팀장들과 동료 직원들은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훨씬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빌 데이먼은 목적이 확실한 롤 모델을 찾으라고 권한다. 그는 자신이 면담 연구에서 사용했던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글로 써보라고 제안한다.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의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극을 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자극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데이먼이 권한 방법을 따라해 보면서 타인 중심의 목적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어머니임을 깨달았다. 과장이 아니라 어머니는 내가 이제껏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다. 자라면서 인정받는 어머니가 늘 달갑지만은 않았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낯선 사람들과 한 식탁에 앉아야 하는 일을 불쾌했다. 어머니는 중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먼 친척들뿐 아니라 그들의 동거인, 그 동거인의 친구들까지 불렀다. 11월에 어머니와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 중에서 추수감사절에 갈 곳이 없는 모두가 우리 집에 초대받았고 후한 대접을 받았다. 어떤 해에는 어머니가 포장을 뜯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내 생일 선물을 기부했고 또 어떤 해에는 여동생의 동물 인형을 몽땅 기부했다. 우리는 성질을 부리고 울면서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 있단다. 어머니는 우리의 반응에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다. 너희는 가진 것이 많지만 그 아이들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내가 아버지께 의대 입학 자격고사를 보지 않고 서머브리지 프로그램을 설립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졸도할 뻔했다. 왜 가난한 애들에게 신경을 쓰니? 가족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이제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어머니를 통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평생 봐왔기 때문이다. 목적의 힘을 목격했던 것이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는 법. 내가 제시한 증거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능력에 대한 고정형 사고방식은 역경의 순간 비관적 해석을 낳고 이는 아예 도전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와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은 역경에 대한 낙관적 해석을 낳고 이는 다시 끈기 있게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치려면 위의 단계마다 이를 신장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하기를 권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능과 재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새롭게 하길 제안한다. 드웩과 그녀의 공동 연구자들은 노력하면 지능 또는 다른 재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할 때 우선 뇌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은 최고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청소년의 뇌 발달 과정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알려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14세에 시작해서 18세가 되던 해에 종료됐는데 그 사이에 지능이 증가한 이들이 많았다. 이 연구 결과를 들은 대다수는 지능 지수가 일생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게다가 드웩은 청소년들이 뇌구조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고 덧붙인다. 수학을 잘하는 청소년들은 수학과 관련된 뇌 영역이 강화됐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뇌의 언어 영역이 강화됐습니다. 드웩은 뇌의 적응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설명한다. 근육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 과제를 완전히 익히려고 애쓰는 동안 뇌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일생 어느 시기에도 뇌가 완전히 고정 상태인 때는 없다. 새로운 뉴런끼리 연결되고 기존의 뉴런 간 연결이 강화될 가능성은 평생 존재한다. 게다가 뉴런을 보호하고 뉴런 간 신호 전달 속도를 높여주는 일종의 절연체인 미엘린을 생성하는 능력도 성인기 내내 유지된다. 두 번째 제안은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라는 것이다. 인지행동 치료를 학습된 무력감 이론에 접목시킨 회복 탄력성 훈련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대화식으로 진행되는 회복 탄력성 훈련은 한마디로 예방 차원의 인지행동 치료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훈련을 받은 아동은 비관적인 성향이 감소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우울증 증상도 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에서도 비관적이었던 학생들이 훈련을 받은 후 2년 동안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우울증 감소 효과가 3년간 지속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몇 년 전 나는 은퇴한 수학자인 론다 휴스를 만났다. 휴스의 가족 중에는 대학을 다닌 사람이 없었지만 어린 휴스는 속기보다 수학이 훨씬 좋았다. 결국 휴스는 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그러나 80군데 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했지만 79군데에서 떨어진 후에 그녀를 채용하겠다는 유일한 대학에 취직했다. 휴스가 연락을 해온 이유 중 하나는 그리척도의 한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는다는 문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실패했는데 낙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낙담이 되던데요. 나는 실패해도 오랫동안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스의 말이 옳았고 나는 그 문항을 그녀의 말대로 고쳤다. 하지만 휴스의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녀가 혼자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뻔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희망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하나만 살펴보자. 내게는 멘토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내가 수학자가 될 제목임을 나보다도 먼저 알아봐 주셨어요. 내가 그 교수님 과목의 시험을 망치고 연구실로 찾아가 울면서부터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됐죠. 교수님은 울고 있는 나를 두고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연구실에서 나갔어요. 한참 후에 그분이 연구실에 돌아와서 그러더군요. 학생, 자네는 수학과 대학원 과목을 들어야만 해. 그런데 엉뚱한 과목들만 듣고 있군. 그러고는 내가 들어야 할 강좌들을 정해주고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부탁해 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손수 받아주셨어요. 약 20년 전에 휴스는 실비아 보즈먼과 함께 EDG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EDG는 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소수인종 출신 여학생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임무로 삼는다. 사람들은 수학을 하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비아가 말했다. 수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휴스와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 능력은 사실 개발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동안 전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수학 연구 대신 좀 더 쉬운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휴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게 계속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옆에 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클로즈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 우리 인간은 증거들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익숙지 않다. 우리의 사고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함께 고려하는 훈련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대안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만으로도 추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를 생각하라라는 간단한 원칙의 가치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지금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있었을 만한 것 또는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숙고하는 반사실적 사고의 가치 또한 증명되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수록 우리의 사고 능력은 개선될 것이다. 빌 클린턴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로버트 루비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 생애의 여러 국면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은 내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갖고 있지 못한 확신을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바른 선택은 종종 최종 선택한 길뿐만 아니라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한다.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이 비누는 99.4% 순수한가 아니면 0.6% 유해한가. 우리가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것들은 정치인, 광고주,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 직원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가공되고 있다. 모든 것들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유권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사태를 회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질문을 재구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안락사 법규를 살인적인 의사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위험 있게 죽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볼 것인가. 근무 시간이 시간제로 줄어든다면 그것은 임금의 삭감인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인가. 어떤 문제를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라. 맥락 기억은 우리가 언제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감을 뜻한다. 우리가 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어떤 대답을 찾아내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문제를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이런 편향을 교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믿든 말든 미국 인구를 통틀어 신발 크기와 일반 지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큰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보다 역사와 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더 큰 신발을 사서 신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똑똑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발이 크다고 해서 더 똑똑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식의 상관관계를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와 혼동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위에서 언급한 상관관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한 자연스러운 추론은, 즉,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은 옳지 않다. 위의 예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지구를 가장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발이 작은, 따라서 가장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곧 역사 수업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갓난아이들과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때문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배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우리가 배우는 것의 원인은 아니다.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말라. 의학에서 야구 통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결론 도출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크기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표본이 클수록 추정치는 신뢰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 평균적으로 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어느 야구선수가 한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은 한 시즌 동안의 모든 경기에서 4할을 치는 것과 도저히 같을 수 없다. 비록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한다. 큰 수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이것을 처음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이것이 너무 분명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 자연의 어떤 본성에 의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무시한다. 우리는 흔히 표본이 매우 작을 때조차 그곳에서 발견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를테면 겨우 몇몇 야구 경기에서 또는 단 하루의 주식시장 결과에서 발견되는 유형은 순전한 우연 이상의 것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어느 뜨내기가 지난 10경기에서 4할을 치면 그 선수가 공을 정말 잘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3할 타자가 때로는 며칠 동안 4할 타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동을 특별한 뉴스와 결부시키는 주식시장 분석가들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오늘 시세가 올라간 까닭은 에크미 페더레이티드사가 예상외로 높은 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석가가 실제로 오늘의 시세 상승은 우연한 등락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행히도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에 따르면 일반인이 큰 수의 법칙에 더 민감해지도록 가르치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위가 만족스러울 때 앞으로 일주일 뒤에 먹을 식품을 고르는 것과 배고플 때 가게에서 사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비교해 보라. 만약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들만 구매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식품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연말 쇼핑을 위해 1년 내내 돈을 묶어두는 크리스마스 적금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이다. 유동성이 힘인 세상에서 왜 돈을 미리 떼어놓는가? 그러나 우리의 진화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완전히 사리에 맞는 전략이다. 유혹은 우리가 그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가장 크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의 충동에 휩싸여 있을 때보다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쉽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체중을 줄이겠다 또는 이 논문을 마감 시한 전까지 끝낼 것이다와 같이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다. 단순히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이를테면 감자튀김을 보면 그것을 멀리 하겠다와 같이 X이면 Y다의 형태로 바꿀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의 클로지스러운 본성에 대한 이해는 왜 거의 모든 것들이 조상 전래의 반사체계를 거쳐야 하는 반면에 나중에 진화해 반사체계에 접목된 숙고체계는 뇌의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짜인 조건 계획은 이러한 제한을 비켜갈 수 있는 한 방법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통해서 추상적인 목표가 선조체계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즉 모든 반사의 기본이 되는 X이면 Y이다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오래된 체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피로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피로하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피로할수록 숙고체계보다 반사체계에 더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에게 과일 샐러드와 초코 케이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소비자가 7자리 숫자를 외워야 하는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보다 더 자주 초코 케이크를 선택했다고 한다. 만약 여러분이 감정으로만 결정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합리적 결정을 선호한다면 그것을 위한 승리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라.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마음의 예방 틀 속에서 행동의 비용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추진 틀 속에서 행동의 이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건전한 판단은 당연히 비용과 이익의 두 측면을 비교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기질과 기분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덧붙이자면 경제학자들이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는 것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 예컨대 공공기금 1억 달러를 야구장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하자. 1억 달러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니라면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야구장을 건설하면 어떤 다른 기회들이 이를테면 채무를 갚아 장래의 이율 지급을 줄이는 일이나 초등학교 3개를 새로 짓는 일 등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맥락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비용들은 가시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다. 개인의 수준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이것 아니면 다르게 보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며 따라서 관련 정보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무원들은 꽃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보다 사람의 눈이 그려진 포스터 아래에 설치되어 있을 때 더 자주 커피값을 지불한다. 사람의 눈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불교에서 가르치기를 모든 것이 현재의 순간에 더 중요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은 옳다. 만약 미친 자동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한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자동차를 피한다는 단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라. 그러나 내가 식사를 마친 뒤에 초코 케이크로 유정의 미를 거두고 싶을 때면 나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묻곤 한다. 건강 유지라는 나의 장기 목표에 비해서 단 것을 좋아하는 내 입맛을 만족시킨다는 나의 현재 목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상관을 씹어대는 이메일을 보내면 지금은 기분이 흐뭇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가까운 것과 먼 것에 대해 거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곧 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먼 것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작정 멀리 살핀다고 해서 언제나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몇 개월 뒤에 무슨 일을 하기로, 이를테면 6개월 뒤에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로 또는 아이들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약속했던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약속 당시의 그 일은 전혀 해롭지 않게 보였겠지만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것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진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되도록 자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자신이 현재와 미래를 각각 어떻게 다르게 다루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잠시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내일도 원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만약 그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다.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비합리성은 종종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반면에 복잡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그것에 몰두할 때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이것은 자신에게 거리를 두기에 뒤따르는 귀결이다. 이것을 실천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앞에서 우리는 직접 볼 수 있는 과자와 그저 그를 통해 머릿속에 떠올린 과자의 상대적 유혹에 대해 살펴보았다. 좀 더 강력한 예는 대학생들과 콘돔 상품에 대한 티머시 윌슨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의 고전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두 가지 출처의 정보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컨슈머 리포츠에 보고된 통계학적으로 탄탄한 연구 결과로서 A 상표의 콘돔들에 더 후한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떤 한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단 하나의 일화로서 B 상표의 콘돔을 추천하였다. 이유는 A 상표의 콘돔이 한창 선교하는 도중에 찢어져서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읽은 뒤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컨슈머 리포츠가 더 믿을만하며 다른 친구들이 일화적 증거를 토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거의 3분의 1의 학생들은 생생하고 일화적인 것에 굴복하여 B상표를 선택하였다. 네 발 달린 우리의 선조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하거나 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시간을 두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비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것에 특별한 비중을 두는 것은 생생한 것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보완해 줄 것이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결정은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완전한 정보를 획득하고 모든 우발적인 경우와 반대 경우들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지금까지 제시한 전략들은 간편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똑같은 거리에 있는 똑같이 관심을 끄는 두 건초 더미 사이에서 선택을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는 뷰리던의 당나귀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신중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 아껴두어라.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이 마지막 제안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주식 투자 조언만큼이나 하찮게 들릴지 모른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것은 이론적으로야 맞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얘기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은 언뜻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 예컨대 내가 신념에 관한 장에서 서술했던 죽을 운명의 부각 현상을 생각해보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른 집단의 성원들을 더 모질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되도록 합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답하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는 줄어든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앞서 서술한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동적으로 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되자고 스스로 되뇌는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머지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의 모든 제안들은 인간 마음의 한계에 대한 건실한 경험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제안들은 제각각 인간 마음의 상이한 약점들을 다루면서 진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매끈하지 못한 점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나는 어느 순간 높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 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의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일단 내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됐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기는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으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고 당신은 14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를 해고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CEO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14명의 사람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다.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단 하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일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려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좇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도미노 효과.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49만 1863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만 4천 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545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각각 일정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 많은 수의 도미노를 세워 놓는다면 손가락을 한번 간단히 튕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도미노 한 개가 크기가 같은 다른 도미노뿐 아니라 제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것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2001년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어 화이트헤드의 실험을 재현했다. 뒤의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도미노는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도미노를 움직이기 시작해 아주 커다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보라. 10번째 도미노는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유명한 쿼터백 페이튼 매닝만큼 클 것이다. 18번째에 이르면 피사의 사탑만큼 높은 도미노를 보게 될 것이다.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클 것이고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나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달을 목표로 삼아라.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봇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탐색 질문. 1885년 6월 23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앤드류 카네기가 컬리 상업전문대학의 학생들 앞에 섰다.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었던 이 연설에서 카네기는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켜라 라고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잘 지켜보며 들고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달걀을 가장 많이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하는가? 여기서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 필요하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카네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앞서가는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비결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관리하기 쉬운 작은 조각들로 나눈 다음 가장 첫 번째 조각에 덤벼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조각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아는가? 이때 또 한 번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고 올바른 질문을 하면 올바른 답을 얻는다. 최대한 효과적인 질문을 던져라. 그것을 통해 얻은 답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때로는 질문이 답변보다 더 중요하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문제는 그 질문이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는 대부분 로드맵 같은 것들이 없어서 올바른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다. 명확한 시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여정을 직접 계획하고 지도를 만들고 우리만의 나침반을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해답을 찾으려면 올바른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 줄 특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너무나 간단해서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의 강력함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초점 탐색 질문은 큰 그림 질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표물을 겨냥하는가, 말고도 작은 초점 질문, 큰 그림을 완성하는 길에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떤 바구니를 골라야 할지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위대한 성과는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성과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올 뿐이다. 초점 탐색 질문은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일, 즉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므로써 선택과 행동에서 모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최고의 의사결정을 말이다.
실행 가능한 것 따위는 과감하게 무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 길게 늘어선 도미노 줄에서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첫 번째 도미노로 당신을 이끄는 것이다. 초점 탐색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묻고 또 물어라.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다음의 우선순위를 보게 된다. 이 접근법은 하나의 일을 끝내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올바른 과업을 먼저 완수하면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기술, 올바른 인간관계를 먼저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신의 행동은 초점 탐색 질문의 힘을 받아 이전에 완성된 일 위에 또 다른 완성된 일을 쌓는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을 겪게 된다. 즉,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도미노가 세워지는 것이다.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그 걸음을 바로 단 하나라 부른다.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 본다. 지금까지 꿈꿨던 그 무엇보다도 크게 말이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당신에게는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할 때 당신은 아주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현재의 소득을 종이에 적어라. 그런 다음 거기에 아무 숫자나 곱해라. 2, 4, 10, 20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그저 하나를 골라 현재 소득에 곱한 다음 그렇게 나온 숫자를 다시 적어라.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겁이 나든 흥분이 되든 일단 그 감정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이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2를 곱해라. 그런 다음 행동이 위의 질문에 맞도록 행동을 수정하라. 그러면 크게 살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개인적 인간관계, 커리어나 업적, 사업적 성공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한계를 높이면 삶의 한계 역시 넓힐 수 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큰 삶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들어야 한다. 초점을 최대한 작게 맞추면 사고가 단순해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얼마나 크게 생각하든 거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려면 언제든 작은 초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완전히 성숙한 것을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는 없다.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과 그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뿐이다. 작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도 작은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이 크게 자랄 기회가 생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행동은 행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습관은 습관 위에 쌓인다. 성공도 성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제대로 세운 도미노는 그 다음 것 그리고 그 다음 것을 연달아 넘어뜨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남다른 성과를 원할 때마다 도미노 넘어뜨리기를 시작하게 할 바로 단 한 가지의 행동을 찾아라. 커다란 삶은 연쇄 반응의 물결을 타고 만들어진다. 성공을 목표로 할 때 중간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다.
남다른 성과는 그런 식으로 창출되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단 하나를 위해 살 때 축적되는 지식과 가속도가 곧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당신 스스로가 일어나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어느 저녁 한 체로키 인디언 장로가 손자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아이야, 그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한 늑대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함, 흥분, 그리고 행동을 불러온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탕으로 다져진다. 자신의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단 하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약화시키거나 제자리로 돌려놓을 그것을 피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후회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단 하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있다.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보상뿐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선물로 받게 된다. 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 과거로 돌아가 18살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미래로 가 80살의 자신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고 싶은가? 참으로 흥미로운 문제다. 나라면 80살의 나를 택할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더 길고 넓은 렌즈를 통해 얻은 지혜가 따라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 들고 더 현명한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삶을 즐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살아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바치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을까. 노력 역시 중요하다. 노력이 없다면 결코 닿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성취도 중요하다. 성취가 없다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의 추구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을 절대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나서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대신 이렇게 살아서 기쁘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것은 바로 하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라.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최고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남다른 성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과 같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라. 후회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모든 일 중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맨 위에 두어라.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어느 날 저녁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이렇게 속삭였다. 아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들을 매우 사랑하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네 말이 맞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일이 토요일이니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 어떨까? 너랑 나 둘이서만 말이야.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보낼 하루에 대해 온갖 신나는 상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들이 깨어 얼른 나가자고 성화를 부리기 전에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신문을 읽고 싶어서였다. 신문 경제면에 푹 빠져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신문을 확 잡아당기며 아빠, 저 일어났어요. 얼른 놀아요. 라고 소리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과의 하루를 고대하며 일찍 일어났다는 점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아침 시간을 조금만 더 즐기고 싶었다. 그래서 재빨리 머리를 굴려 좋은 생각을 짜냈다. 그는 아들을 꽉 껴안아주고는 첫 번째 게임으로 함께 퍼즐을 맞추고 그것을 다 맞춘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놀자고 하였다. 신문을 읽다가 한 면이 세 개의 사진으로 꽉 찬 광고였음을 떠올린 아버지는 그 면을 찾아내어 잘게 자르고는 식탁 위에 펼쳐 놓았다. 그런 다음 테이프를 가져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 퍼즐을 얼마나 빨리 맞추는지 보고 싶구나. 아이는 신이 나서 퍼즐에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시간을 조금 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신문에 정신을 몰두했다. 그런데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가 다시 아버지의 신문을 잡아당기며 자랑스레 소리쳤다. 아빠, 다 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자기 앞에 처음 광고지 그대로 한 조각도 어긋나지 않은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 놀란 아버지가 물었다. 대체 어떻게 그리 빨리 맞췄니? 아이가 한껏 미소를 지었다. 쉬웠어요, 아빠. 사실 처음에는 맞출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종이 조각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종이를 주우려고 몸을 구부렸는데 식탁 상판이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서 보니 신문 뒷면에 사람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사람을 맞추면 세상이 저절로 맞춰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건 내가 10대였을 때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수시로 그 이야기를 떠올렸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나를 사로잡고 이제까지 내 기억에 남은 건 바로 아들의 창의적인 해결책이었다. 아이는 더 심오한 비밀을 발견했다. 삶에 대한 단순하고도 더 직접적인 접근법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기도 하다. 스스로 가능한 최고의 수준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단 하나, 의심의 여지도 의문의 여지도 없는 단 하나. 성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이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위대한 성과가 가능해진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